또 하나의 길. 간밤에 마신 독한 술 때문인지 엎치락뒤치락 하던 끝에 가까스로 잠이 들었던 상옥은 어수선한 꿈을 꾸다가 새벽 단잠을 깼다. 머리가 묵직했다. 머릿속 어디선가 윙윙윙 하고 쇳소리가 들렸다. 쇳소리는 머릿속이 아닌 몸 바깥에서 들리는 듯도 했다. 마음 같아서는 몸을 침대에서 얼른 일으키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몸이 꿈쩍도 안 했다. 아무래도 몸의 어디가 상해도 많이 상한 것이 분명했다. 눈을 뜬 그대로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이궁리 저궁리를 했지만 어느 한 가지도 마음의 꼬투리가 안 잡혔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면서 간밤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혼자 술을 마신 기억이 났다. 침대 구석구석에 술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서 뭉클했다. 왜 술을 마셨을까 따져보았다. 잠이 안 와서 빈속에 안주도 없이 독한 술을 찾아들었던 생각이 났다. 잠을 청하느라고 양주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한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왜 잠이 안 왔을까? 병원에서 집으로 왔다가 집에서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갔고 장안평에서 다시 집에 오느라고 기차를 이리저리 타고 다니면서 몸이 몹시 피곤했던 생각이 났다. 그렇게 싸돌아다녔는데 어디든 등짝만 붙이면 곧바로 잠이 몰려올 듯 했는데 왜 잠을 못 자는지 차근차근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그때서야 번쩍하고 무엇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것은 수빈의 얼굴이었다. 간밤에 무사했을까? 궁금했다. 중환자실의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간밤에는 아무 탈 없이 잠을 잘 잤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섰다. 생각해보니 상욱이 소유산의 집에 왔던 날 밤마다 수빈은 극간의 통증이 시달렸고 발작 증세까지 보였다고 했다. 간밤에는 별일 없었을 거야. 상욱이 병원에서 떠나온 밤마다 수빈에게 극간의 통증이 몰려왔었지만 지난밤에는 수빈이 아무 일 없이 편한 잠을 잤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왜 그런 짐작이 드는지 차근차근 따져보았다. 상욱은 처음부터 수빈이 병원에 입원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쩌면 수빈은 병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병을 깨닫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병원에 가도 아무 대책이 없는 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수빈은 혜정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원을 거절했던 것 같았다. 그렇다면 수빈은 병원에 들어서던 그 첫날부터 병원에서 벗어날 방법만 찾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상욱과 혜정에게 차마 자기 병을 알릴 수 없어서 여태껏 속내를 안 비쳤을 뿐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병을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는지 모른다는 짐작이 자꾸 들었다. 그런 수빈에게 어젯밤은 특별한 날이었을 듯 싶었다. 이제 곧 병원을 떠나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수빈은 어쩌면 간밤에 아무 고통 없이 단잠을 이루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상욱은 떨쳐낼 수 없었다. 간밤엔 정말 잘 잤을까? 상욱은 아무래도 병원에 전화라도 걸어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방금 전까지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게 천근만근 무겁던 상욱의 몸은 수빈의 안부를 걱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뿐해졌다. 기적처럼 생기가 돋아났다. 머릿속에서 윙윙윙 돌던 쇳소리도 씻은 듯 잠잠했다. 안방의 커튼을 활짝 열었다. 소유산에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창유리를 넘어 방 안 가득히 밀려들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청명한 날씨였다. 화창한 아침의 날씨처럼 수빈이가 깨끗하게 병마를 털어버리고 저 아름다운 태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째 집을 비운 아내도 오늘 아침의 맑은 햇살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상욱은 저렇게 환한 날씨만큼이나
자신의 마음도 맑고 가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잠깐 생각했다. 병마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수빈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고통 없이 살다 가게 하여 주소서. 지금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소영에게도 평화를 주소서.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간절히 빌었다. 그때였다. 전화벨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산산이 깨뜨렸다. 여보세요? 아저씨, 저 혜정이에요. 응, 그래.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엄마는 어젯밤에 모처럼 잘 주무셨어요. 통증도 없었고요. 상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간밤에 환자가 모처럼 잘 잤다는 혜정의 목소리를 듣던 상옥은 역시 그랬어라고 마음으로 수긍했다. 병원을 떠난다는 기쁨이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환자가 위급한 상황도 아니라면서 이른 아침부터 혜정이가 왜 전화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갔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아저씨를 찾으세요. 그래? 무슨 일로? 저도 모르겠어요. 자세한 말씀은 안 하고 아저씨를 직접 뵙게 해달라고만 하셨어요. 급한 일이라던?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알겠다. 곧 연락드린다고 말씀드려라. 혜정이 전화를 받고 상욱은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김상욱인데요. 환자에게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사모님은 어젯밤에 숙면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사실은 직접 뵙고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의사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뜸을 들였다. 무슨 일이죠? 따님 일로 지금 뵙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으세요? 혜정이 말인가요? 네. 뜻밖이었다. 직접 만나서 의논하자는 담당 의사에게 상욱은 무슨 일이냐고 더무지 못했다. 아, 그러세요? 곧 출발할게요. 수화기를 놓던 상욱은 갑자기 목이 말랐다. 주방으로 나가 찬물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셨다. 무슨 일일까? 의사의 목소리는 썩 밝지 못했다. 그렇다고 심각하게 우울한 목소리도 아니었다. 아무리 궁리해도 짐작가는 데가 없고 물을 한 사발씩이나 마신 목이 계속 조갈증만 느꼈다. 혹시 혜정이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겼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혜정이 수빈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면서 조직검사를 받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상욱도 신장이 조직검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신장이 수빈에게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혜정의 동생들도 차례로 신장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 생각을 하던 상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생각해보니 신장 조직검사를 받던 그날 중화검진도 병행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그때 했던 중화검진의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상욱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구나 싶었다. 혜정이도 혜정이 동생들도 자신들의 신장을 어머니에게 기증할 수 없다는 사실만 생각했지 다른 일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다. 그것은 상욱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혜정이의 몸이 얼마나 안 좋으면 그의 자신에게 알리기에 앞서서 어른을 먼저 만나자는지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하던가. 수빈이가 지금 저 지경인데 혜정이까지 건강이 안 좋으면 아직 갈 길이 창창한 동생들은 어떻게 그 큰 슬픔을 감당할까 싶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찬물 한 사발을 또 마시던 상욱은 그만 들고 있던 사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었다. 아뿔싸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왔던 그릇이었다. 깨진 그릇을 주섬주섬 치워놓고 빗자루를 찾느라 현관의 신발장에 가던 상욱의 눈길이 거실의 한가운데에 멎었다. 거실 마룻바닥에 한 움큼의 빗자국이 보였다.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거실 바닥에 양주병이 굴러다니고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아무리 급해도 바닥 청소를 좀 해야 할 모양이었다. 이대로 두고 나갔다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가 돌아와서 보면 그 깔끔한 성격에 기겁을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상옥은 주방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거실의 빗자국을 물걸레로 빡빡 소리나게 씻어냈다. 옷가지들을 집어들어 욕실의 빨래통에 던져놓고 집을 나섰다. 의사와 통화하고 집을 나서는 상옥에게 소요산이 훤히 떠오른 태양과 맑은 아침은 더 이상 반갑지도 상쾌하지도 못했다. 택시로 소요산역까지 달려가는 상옥이 귓가에 언젠가 갔던 하광정 바닷가 동네의 가을 빗소리가 추적추적 들렸다. 20년 동안 찾아다니며 방황하던 그때 찾아낸 수빈을 만나려고 들렀던 하광정의 바닷가. 그 파란 대문 앞에서 아직 어린아이던 혜정을 처음 보았을 때의 일이 새삼스럽게 어른거렸다. 바닷가 파란 대문 집에서 살던 그 어린 계집아이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상욱은 두 번째로 만났다. 고기잡이를 하던 하광정 바다에서 혜애를 만나 파산하고 인천으로 이사하여 남편과 둘이 자동차로 야채 장사를 하던 수빈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인천의료연합 잔디밭의 벤치에서 만난 혜정은 수빈의 어머니와 같이 있었다. 수빈을 만나려고 갔던 그 병원 앞 벤치에서 뜻밖의 만난 수빈의 어머니는 모처럼 만나서 울먹이는 상욱에게 혜정과 승윤을 정식으로 인사시켰다. 혜정아, 승윤아, 인사드리거라. 너그 외삼촌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께 외삼촌이랑 매안 가지요. 어서 인사하여. 그날 처음 가슴에 꼭 안아보았던 혜정과 승윤이 채우니 지금 수유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 상욱의 가슴에 다시 느껴졌다. 비록 수빈의 배가 아파서 몸을 찢고 출산한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철부지 아이 때부터 수빈이가 맡아서 친자식 이상으로 정성껏 양육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 남의 자식이라는 느낌이 결코 안 들었다. 바로 그 혜정이의 몸이 지금 아무래도 많이 안 좋은 듯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사가 상욱에게 직접 만나자고 할 이유가 따로 없어 보였다. 병원에 도착한 상욱은 곧바로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기다리고 있었는지 책상 앞 의자에서 일어서며 의사는 상욱을 반갑게 맞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혜정이가 어디 아픈가요? 갑자기 뵙자고 해서 놀라셨죠? 담당 의사는 무언가 망설일 뿐 선뜻 입을 안 열었다. 상욱은 긴장했다. 유수빈 씨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고생이 많은데 이런 말씀 꼭 드려야 할지.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김 선생님과 먼저 의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혜정이 일인가요? 네. 혜정이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 혜정 씨가 알아야 할 일이죠. 본인이 선택에 달린 문제지만 그 전에 김 선생님을 뵙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담당 의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좀처럼 말을 못 꺼내고 자꾸 망설였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못하세요? 기다리다 못한 상욱이 다그쳤다. 네, 그게 좀... 말씀하세요. 말씀드리지요.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호자나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알았으니 어서 말씀하세요. 혜정이가 뭘 허락해야 하죠? 지난번 장기 기증을 약속했는데 혹시 지금도 그 결심이 유효한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그대로 장기 기증을 할 마음이 여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수빈이
지금이라도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싶어서 귀가 솔깃했다. 한 가닥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 당연하죠. 제 어미를 살리는 일인데 왜 거절하겠어요. 의사가 입을 다시 다물었다. 선생님, 밤사이에 우리 수빈이가 좋아졌죠.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밤사이 모처럼 잠도 잘 잤다고 했잖아요. 혜정이가 왜 마다하겠어요. 자기의 신장으로 어미를 살리는 일인데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할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럼 뭐죠? 유수빈 씨와는 무관한 일이에요. 상욱은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천신만 것 끝에 빠져나오던 밧줄이 갑자기 툭 끊어진 듯 했다.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사정없이 다시 곤두박질 치는 몸에 절망감이 엄습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우리 수빈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네, 정말 죄송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어젯밤 부산 B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부산 B병원? 네, 부산 B병원에서 지금 신세포암 환자가 있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어요. 장기 이식만 빨리 하면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 환자의 조직을 검사한 결과 혜정 씨의 조직과 일치하고 있어요. 혜정 씨와 나이도 비슷한 환자예요. 그런데 슬하에 남매를 뒀다고 해요. 두 아이의 가난한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혜정이의 장기를 그 환자에게 기증해달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혜정 씨의 뜻에 달렸어요. 혜정 씨가 만약 사랑을 주면 지금 꺼져가고 있는 한 생명의 불꽃을 다시 피울 수 있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혜정이가 뭐라든 선생님께 혜정이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의논이라도 한번 꼭 해주세요. 의사의 눈빛은 진지하게 반짝였다. 한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상욱은 조심스럽고 또 간곡하게 부탁하는 의사의 눈길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사자의 뜻에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 당사자가 상욱 자신이라면 기꺼이 승낙할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혜정에게 자기의 마음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의사와 만나고 나온 상욱은 중환자실의 보호자 대기실로 들어갔다. 이제 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침부터 찾았는데 만나셨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만나고 나오는 길이야. 갑자기 왜 찾으셨대요? 엄마한테 또 무슨 일 생겼어요? 혜정은 상욱에게 바싹 다가섰다. 반짝이는 두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아니야, 엄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일로 만났어. 그래요? 무슨 일로요? 혜정아, 의사와 너 이야기를 나누다 왔어. 제 얘기요? 혹시 제가 어디 아프대요? 아니야, 내가 아프긴 왜 아프니? 괜한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좀 그렇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 얘기나 좀 하자. 밥은 먹었니? 상욱과 혜정은 보호자 대기실을 빠져나왔다. 경황 없이 지내는 몇 달 사이에 혜정은 얼굴이 무척 많이 야위어 보였다. 병원 휴게실로 갈까 생각하던 상욱은 병원 밖으로 성큼성큼 앞장서 나갔다. 병원 앞 큰 길 건너이 경양식집에 들어섰다. 뭐 좀 먹자. 식당 아가씨가 차림표를 펴서 두 사람 앞에 각각 보여주었다. 뭐 먹을래? 상욱은 혜정을 보며 물었다. 저는 그냥 오므라이스를 할게요. 그거 말고 정식으로 먹자. 네. 아가씨, 정식 둘 주세요. 후식은 커피요. 식당 아가씨는 차림표를 거두고
계산서를 한 장 끊어서 테이블 위에 놓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식당 아가씨의 뒷모습을 무심코 보던 상옥은 실내를 얼핏 살폈다. 청춘 남녀들이 테이블마다 마주 앉아 밝게 웃으며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서로 속삭였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조명 속에서 더 원더풀 데이의 선율이 흘렀다. 테이블마다 환한 얼굴로 마주 앉은 청년들이 문득 눈부셨다. 아저씨, 의사와 무슨 말씀하셨어요? 낯선 청년들이 환한 표정을 멀찍이 둘러보던 상옥의 눈길이 혜정을 바라보았다. 혜정은 무슨 안 좋은 예감이 들었는지 눈빛이 흔들렸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있지만 눈빛의 불안은 못 감췄다. 혜정은 어머니가 아픈 일 하나만으로도 힘겨운데 설상가상 자기에게까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상옥을 바라보았다. 불안해하지 마.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의사와 만난 것 아니야. 의사가 도움을 청했어. 순간 혜정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 제가 도우면 엄마가 좋아질 수 있대요. 뭐든지 할게요. 엄마만 살릴 수 있으면 뭐든 할게요. 아저씨, 제가 뭘 도와야 해요? 혜정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내 어머니 일이 아니야. 네? 혜정은 뜻밖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를 돕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주문했던 식사가 왔다. 식당 아가씨가 쟁반을 놓고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런히 차리는 사이 상옥과 혜정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아가씨는 유리컵에 물을 채워주고 주방 쪽으로 돌아갔다. 밥부터 먹자. 네, 아저씨, 잘 먹을게요. 그런데 무슨 어려운 일인가요? 포크를 드는 신용만 하고 식사를 못한 채 혜정은 상옥을 건너다 보았다. 혜정아. 네? 그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어머니 간병 힘들지? 어머니는 나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마음의 슬픔이 몸을 갉아먹은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 어머니도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야. 사람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아니? 기쁨을 나누는 사람과 만나야 해. 기쁨은 사람을 활기차게 하지. 너는 좋은 인연을 찾아야 해. 아이고, 이거 내가 밥상 앞에서 연보라는 꼴이구나. 우선 먹자. 얘기는 천천히 해도 돼. 상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쟁반 위의 고기를 칼로 잘라냈다. 어서 먹어. 고기가 연해서 맛있다. 실내에 흐르던 클래식 더 원더풀 데이가 끝났다. 새 음반이 돌아갔다.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는 사이에 새로운 곡이 두 번 더 바뀌었다. 선곡을 누가 하는지 안 보였지만 클래식에서 재즈까지 다양한 음반을 잔잔하게 들려주었다. 상욱은 음악이 바뀔 때마다 손님들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 보인다고 생각했다. 식당 아가씨는 테이블에 빈 그릇들을 걷어가고 커피 두 잔을 내왔다. 난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에게 좋은 사람과 만나면서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좋은 사람이요? 왜 있잖아. 만나면 기분 좋고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생각할 때마다 즐거운 사람 말이야. 아저씨,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가 제게 누굴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 아니, 꼭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한테 언제고 한 번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야. 여기 있는 손님들 좀 봐. 다들 너랑 비슷한 또래들이야. 얼마나 밝고 건강해 보이니? 너도 저렇게 살아야 해. 남자도 만나고. 그러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꾸려야 해. 또 아이도 갖고. 상욱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했다. 의사에게 들었던 부탁을 차마 꺼내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그 얘기를 시작해야 좋을지 말머리를 찾지 못했다. 횡설수설 딴청만 부렸다. 아저씨,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어린애 아니에요. 의사가 제게 무슨 부탁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상옥은 들었던 포크를 내려놓고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한 모금을 꿀꺽 넘겼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내게 이런 말을 전해도 좋을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야. 너무 부담 느끼지 마. 지난번에 나랑 같이 병원에 장기 기증 서약했던 일 생각나니? 네. 의사는 그때 했던 내 서명이 지금도 유효한지 알고 싶어 했어. 상옥은 담당 의사에게 들었던 말을 전달했다. 그럼요. 엄마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어머닌 너무 늦었어. 그럼 혹시 누가? 혜정은 무엇인가 짐작이 간다는 눈빛으로 상옥을 빤히 바라보았다. 누가 제 장기를 기증받고 싶어 한다고 해요? 상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지금 엄마와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 장기와 바꾸자고 했대요? 혜정은 상옥이 의사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장기보다 더한 무엇도 내줄 기세였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로 눈빛이 금방 환해지는 혜정과 마주 앉아 있으려니 상옥은 가슴이 미어졌다. 얼른 그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다. 어머닌 너무 늦었다고 했잖아. 너도 알잖아. 이젠 이식 수술이 성공해도 어머닌 회식 못해. 현실이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어머닌 내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셔. 물론 나도 그래. 어머니가 아저씨한테 하는 말 못 들었니? 슬픔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 혜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상옥은 혜정의 마음을 알고도 남았다. 혹시나 싶었던 희망이 역시나 하고 무너졌으리라. 혹시나 하고 잠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허탈한 마음이리라. 혜정은 어머니를 살리는 기회가 마침내 왔다며 반짝이던 눈빛을 거두면서 고개를 떨궜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개를 떨군 채 혜정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부산에 사는 여자라고 하더라. 혜정이 너와 비슷한 또래라고 했는데 두 아이 엄마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라. 충분히 생각해야 해. 마음의 중심을 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해야 해. 내가 그 일을 못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말도 알지? 네. 고개를 떨군 혜정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상옥은 혜정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를 짐작했다.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다고 희망이 잠깐 가슴이 부풀었다가 이내 절망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하는 눈물이었다. 혜정아, 그만 일어나자. 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거리로 나섰다. 난 준비할 게 더 남았어. 집에 갔다가 내일 오후나 모레 아침에 돌아올게. 어머닌 그때 퇴원하셔. 며칠이나 바깥에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여행 가세요? 여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머닌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고 하시더라.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무리 아니에요. 그래, 맞아. 무리야. 나도 알아. 하지만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두 사람은 지하도로 내려갔다. 상옥은 지하철을 타려고 개표했다. 아저씨 다녀오세요. 그런데 아저씨가 병원에 안 계실 때 제 생각이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신중히 생각해. 마음이 안 내키면 안 내키는 그대로 하는 거야.
나하고 더 의논하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결심이 서면 담당이사를 만나봐. 내게도 전화 줘. 헤어지기 싫은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계표소의 안과 바깥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병원까지 같이 가자. 상옥은 다시 계표소를 빠져나와 혜정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중환자실 복도로 돌아왔다. 면회 시간까지 아직 3시간 남짓 기다려야 할 시각이었다. 보호자 대기실에 혜정을 혼자 두고 병원을 나서려니 좀처럼 발이 안 떨어졌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그만 다녀와야겠다. 어머니 뵙거든 나 다녀갔다고 하지 마라. 내일 늦게나 모레 일찍 온다고만 전해줘. 네, 그렇게 할게요. 혜정은 병원 정문까지 걸어 나와서 배웅했다. 그만 들어가. 네, 다녀오세요. 상옥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상옥은 보지 않았지만 혜정의 눈가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상옥의 걸음걸이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세월. 병원을 나선 상옥은 장안평의 차량 정비소로 갔다. 승합차를 어떻게 개조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도 싶었다. 만에 하나라도 준비가 소홀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자의 어디가 잘못될지 몰랐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곧바로 죽음에 이룰 수 있었다. 승합차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중환자실이 되어야 했다. 상옥은 여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특히 차에 신경을 많이 썼다. 차량 개조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정비소에 도착했다. 아니, 벌써 오셨어요? 지금쯤 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아, 네, 그러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비소 일꾼들의 솜씨는 좋았다. 상옥이 미처 생각도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손을 보고 있었다. 손 놀리는 품이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솜씨였다.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못 본 부분까지 고쳤네요. 사무실에 들러 정비주임에게 인사했다. 중환자가 탄다고 하셨죠? 외국의 앰뷸런스를 모델로 나름대로 꾸몄죠. 그러다 보니 정비기간이 하루쯤 늦어질 듯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에 없는 앰뷸런스 시설도 구해다 썼어요. 네, 저도 지금 보고 하는데 잘하셨더라고요. 처음 예상보다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저렇게까지 고칠 줄 몰랐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기왕에 늦었는데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만들어주세요. 비용은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시고요. 승합자는 걱정을 안 해도 좋을 듯 보였다. 나중에 경찰관에 걸려 불법 개조한 사실을 문제 삼으면 모를까 다른 문제는 안 보였다. 하지만 상옥은 불법 개조 승합자 처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빈이 여행이 끝나면 차를 정비소로 반납하거나 병원에 기증할 마음이었다. 제발 소원이니 차량을 불법 개조한 사실을 경찰관이 발견하여 문제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수빈이 사라졌으면 고맙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생각을 하다 상옥은 눈앞이 침침했다. 손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상옥이 휘청했던 모양이다. 아니, 괜찮아요.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아, 네. 환자가 많이 안 좋으세요? 네, 많이. 상옥은 손수건을 꺼내 눈온저리를 닦으며 정비주임에게 다시 한번 차수리 마무리에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 상옥은 정비소를 나서며 소유산의 집으로 향했다. 차가 준비되는 대로 떠나게 될 이번 여행은 기약이 없었다. 며칠이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었다.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나려면 자동차 이외에도 준비할 것들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아내의 행방을 찾고도 싶었다.
상옥은 소유산으로 가는 기차 속에서 아내가 지금쯤은 집에 돌아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외박이 잦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답답했겠지만 그렇다고 맞불을 붙인 아내의 행동은 좀 심하다고 느껴졌다. 기차에서 상옥은 아내를 떠올렸다. 이번에 상옥이 잦은 외출이 아내의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아내는 아내대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문득 울산에서 아내와 결혼할 때의 일이 생각났다. 벌써 10년 전의 추억이었다. 첫사랑의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현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등 떠밀려서 일단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상옥은 지난 시간에서 유일한 성공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옥은 스스로에게 그동안 아내를 정말 사랑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나 보았는지 궁금했다. 상옥은 아내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았다.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했지? 혼자 묻고 또 물었다. 다음 순간 소스라치면서 놀랐다. 결혼 10년의 세월을 이리저리 되짚으면서 하나하나 꼬집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내의 편에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챙겨주었던 일이 없었다. 크고 작은 그 무엇도 아내에게 배려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물밀듯 몰려왔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했어. 상옥은 기차를 타고 가며 마음속 깊이 아내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안타까웠다. 아내는 지금 자기 곁에 없었다. 여보, 돌아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내를 몰라준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일이나 모레 수빈과 여행을 떠나기로 미리 약속한 일도 따지고 보면 아내에게는 염치없는 노릇이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렇다고 여행을 취소할 수도 없었다. 아내에게 아무리 미안하고 염치 없어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싶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혼잣말을 되뇌었다.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간절하게 수빈이 바라는 일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요, 여보. 당신에게 염치 없고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정말 미안해요. 곧 당신에게 돌아갈게요. 나를 믿어줘요. 조금만 더 이해해줘요, 여보. 부탁이요. 상옥은 소유산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택시에 앉아서도 아내의 귀가를 기대했다. 그러나 집은 비어 있었다. 이 사람이 대체 어딜 갔지? 여기저기 전화하며 아내를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평소에 아내는 생각이 깊고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앞뒤 확실한 사람이 벌써 며칠째 집을 비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 않던가. 집 바깥 어디에서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경찰이나 병원에서 곧 소식이 왔을 것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믿고 아내의 마음이 정리되어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더 없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소영이는 나중에 보고 지금은 수빈이부터 챙기자. 산 사람은 어떻게 하든 살게 마련이야. 아내를 보고 여행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지만 뜻대로 안 되었다. 아내는 나중에 보더라도 당장은 여행 준비가 급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번 여행은 수빈의 마지막 여행이었다.
기적이 없는 한 수빈은 다시 또 여행을 못할 것이 분명했다. 상욱은 첫사랑의 여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여행길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겠다고 다시금 마음먹었다.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짐을 꾸렸다. 의사가 일러준 것들 이외에도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차곡차곡 챙겼다. 이튿날 날이 밝아서야 여행 가방 몇 개에 모두 담았다. 이제 차를 찾아오면 곧바로 떠날 수 있었다.